자,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네.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어떤 네. 질문도 좋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질문해도 괜찮고요. 어떤 질문 좋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들 그냥 크리스찬 베이님이 문시아들도 제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 네. 아, 그럼요. 네. 네. 최은경님이 워싱턴에서 안전빵빵 워싱턴. 응원하신다고. 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채님이 임종석하고 홍영표가 요즘 민주노총한테 쓴소리 하는데 저것은 슬슬 분열되기 시작됨. 자기들도 해보니까 답답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해보니까. 네. 민노총은요. 네. 진짜 아닙니다. 저건 민노총은 거대한 기득권 집단입니다. 자꾸 네. 이제 현 정권 사람들이 기득권 하는데 민노총이야말로 제가 표현한 좌파 기득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우파 기득권이 있습니다. 사실 우파 기업하신 분들은 가서 악덕 기업도 있어요. 있습니다. 또 대기업 가운데 그런 기업이 있어요. 없다고 저는 하지 않겠어요. 네. 재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이죠. 좋습니다. 우파 기득권이 있습니다. 기업 운영하신 분. 그러면 우파 기득권과 노조라는 좌파 기득권이 타협을 합니다. 공생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하면 상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 기득권과 우파 기득권이 상생을 하면서 대한민국 구조를 왜곡시켜버리는 것. 자, 경제의 정치는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치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네. 배분 구조가 왜곡돼 버리면 사회가 왜곡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민노총이 좌파 기득권으로 한 사회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스톱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민노총, 정교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까 훈이님께서 도대체 이 보수 통합 이거 될 수 있느냐 굉장히 그 핵심적인 질문을 네네.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한번 정말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도 물과 기름에다가 다 섞여갖고 보수 통합이 억지 춘향식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보수 통합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어떤 기자분이 이 전원책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아니 빨리 결판을 내는 게 좋다. 나가려면 빨리 나가고 붙들려면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보수 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요원하다. 차라리 한번 판이 그냥 뒤집혀져서 요새 말로 빅뱅이 있는 게 그러고 나서 빨리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2022년에 이 국회의원 선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궁금해하시는데 선거에 나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이거 확실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보수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 자, 네. 보수 대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2020 네.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최소한 네. 앞으로 5년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제재할 수 있고 스톱시킬 수 있는,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국회 권력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해야 되고 과반수를 넘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지난번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네. 그 득표를 딱 넣어보면 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건 40석에서 50석밖에 안 됩니다. 2배 하더라도 80에서 10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배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현재 소선거구제에서는 수도권에서 한 표만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현재의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뭐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정치판이라는 게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주신 답변을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급하지 않으면 안 네. 합니다. 막판까지 갑니다. 왜? 공천 문제는 생사여톨권이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갑니다. 막판까지. 그래서 막판까지 제가 보기엔 내년 연말까지 통합 이야기가 나오다 내년 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이제 통합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도, 질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고요. 옳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보수 옳은 통합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대혁신으로 갈 것인지 정말 누가 보다 통합인데 야, 저 정도로 확 바뀌는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러지 않고선 대충 뭐 탈당해서 샀던 사람 몇 사람 들어오니까 환영식 한다고 꽃다발 치고 이 통합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통합을 계기로 옛날에 지금의 민주당계를 정당들이 잘한 게 그겁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때 또는 김대중 대통령 야당 총재 시절에 자, 선거에서 나가려면 제3지대
뭘 만듭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시민단체죠. 이른바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또는 그런 운동권 단체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다시 엎으면서 대통합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쟤들 진짜 바뀌네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한국당은 제3지대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또 만들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들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통합인데 대통합도 아니고 혁신의 이미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좌파들 했던 또 현재 여당 그룹이 했던 것을 우리가 흉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큰 틀에서의 국민들이 보기에 야 쟤들 바뀌었구나 하는 의미의 대통합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요원합니다. 누군가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누군가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이 듣고요. 그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이야기지만 한국당 내부 인사들의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 그렇죠. 그게 전제돼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내리 3선부터 딱 선언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한국당에 보수들이 눈길을 줄 것입니다. 자, 아까 이번에 공화당에서의 영킴, 민주당에서의 앤드김이 이렇게 당선됐는데 연방 하원 의원으로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앞으로 아마 그 한미 관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열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황교안 총리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 전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를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는 전혀 정치인이 아니다. 이게 일장일단했습니다. 누가 이제 베트남에 왔대요, 황교안 총리가. 그랬더니 이제 이걸 알려졌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이제 쉽게 아주머니들, 뭐 중년 여성들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딱 여기 왔다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전 총리죠. 저 못 찍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왔던 분이 굉장히 황당했대요. 한번 사진 찍어주면 가 있어주면 웃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저 못 찍습니다. 해서 왜 못 찍는데요? 분장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뭐 부인 의식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 양반은 참 정치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제 황교안 전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 총리는 현재 여권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권에 쉽게 달아지지 않아. 그게 이제 일장일단이 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저 사람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의도를 싫어해요. 여의도 국민들은 여의도에 때묻은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도 워싱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그런데 황교안은 일단은 여의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본인이 그걸 어떤 게 키워나가는가 문제고, 이제 세 번째는 확장 능력입니다. 확장 능력. 자, 여의도 냄새가 없기 때문에 확장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냄새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공격을 막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석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51% 게임입니다. 50%를 먹기 위해서 과연 황교안 이미지로 52%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과연 또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 더러운 전당대회는요, 무섭습니다. 내전이 무섭기 때문에 무서운 판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비단길 안 깔아주는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죠. 뭐 홍민정 님이 대통령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그냥 단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건 반기문 시즌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홍준표 선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올리면서 보시는데, 홍준표 선수는 굉장히 이렇게 선동적인 발언이라든가 또는 우리 우파의 그 핵심 논리를 설파하는 데는 저는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확장력이 지금 떨어진다. 확장력이 있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발음에 대해서도 좀 품격 있게 이렇게 하면서 모양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문제가 뭐냐면 당 안에 좀 자기 사람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 때 술자리 별로 안 좋아하시고 부인이 김치를 한 7가지, 8가지를 담그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식사를 드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그건 뭐냐? 그만큼 이 소셜 스킬, 그 다음에 이 스킨십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그렇게 보완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 가리게 생겼습니까? 정말 목숨 바친다고 하면은 저는 누구든지 밀어줄 수 있습니다. 뭐 황교안부터 홍준표부터 뭐 유승민까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일단 털 건 털고,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려면 선출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세상은 맞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구의회 의원이라도 선출직, 선거에 나와본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차이, 이게 내공이 차이입니다. 네. 선거에 나와보면요, 정말 본연의 내공이 쌓입니다. 험난한 선거에 나오면 의리입니다. 네. 철저하게 의리입니다. 철저하게 지역 다니면은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고개수 다니는 철저히 의리거든요. 그걸 겪어봐야지 이른바 정치인으로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한다면은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치러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하는 건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크리스찬 베일님이 제3의 인물이 안 나오면 보수는 희망이 없다. 저는 마크롱 같은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선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은 2020년 총선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얼마나 새머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보수를 얼만큼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불타게 할 수 있는가. 진짜 가슴에 보수들의 지금 다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은 그 보수들의 가슴을 누가 녹여주고 불을 지를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2022년 국회의원 선거 중요해서 제가 몸 바쳐서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 안 된다, 이 사람 밀어주자, 제가 진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또 질문을 아까 어떤 분이 하시고. 자, 당 차원에서 김문수를 밀어보는 게 어떤가요? 앤드류 킴 님이 그러셨는데, 참 김문수 지사,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 존중했던, 또 좋아했던 분입니다. 근데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태극기 세력이 10,000명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김문수 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자신의 세계에 이렇게 꽉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확장력이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지만 51% 게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은 양당 구조 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호남 10%, 충청 10%, 강원도 5%, 5%죠. 3%, 제주도 1.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남이 27%예요. 그래서 이제 영남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반타씩 하더라도 영남에서 먹으면은 나머지 다 잃더라도 이기는 게임인데 이제 이런 게임이 아니죠. 왜 영남에서 지금 뭐 부산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른바 진해 마산 벨트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선거에서 이제 아까 질문을 해주신 분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통합 가능성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통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마도 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은 죽어도 한국당과 통합 못합니다. 통합하는 순간 국회의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내려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통합이 힘들 거. 부분 통합 아마 지금 몇 분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몇 분은 내년 초 빠른 시일 내에 한국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 통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면은 그냥 환영식 하고 꽃 한번 메고 박수 한번 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끝나는 통합이 과연 선거를 위해서 또 보수의 확장선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당과의 전 당대당 통합은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울트라 라이트미 홍종욱 회장은 어때요? 참 홍종욱 회장의 모습도 좋고 그 외모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외모만큼 그 컨텐츠라든가 당에 대한 그 애당심이라든가 또는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내공을 좀 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선수는 너무 눈치를 본다. 지금 완전히 이렇게 회색지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면 더불어민주당에 가면 도처에 다 원희룡이기 때문에 지금 그 희소 가치를 가지고서 굉장히
한나라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 맛있는 걸 많이 챙겼죠. 네. 제주도지사도 됐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힘들 것 같고, 아까 아마데우스님이 굉장히 좋은 점을,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다 진다. 네,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심각한 게 있어요. 지금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 문제. 지금 야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쫙 이렇게 뒀다가, 즉 대선 직전에 말하자면은 풀어준다는 겁니다. 화합 차원에서.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표방하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두 갈래 세 가지로 쫙쫙쫙 찢어지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팝콘 각으로 또 대선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술집에서 했다는 것을 제가 아는 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반드시 술집 뒷담화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플랜 A, B, C, D, F, Z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들이 초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그게 보수의 A부터 Z까지의 플랜의 저는 모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연합공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연합공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경환님이 네. 연합공천을 해야지 통합은 어려우니까 뭐 연합공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과연 현재 미래당한테 집을 얼마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합공천은 해당 지역구에서는 해당 지역구에 있는 분들한테는 사활을 목숨을 건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연합공천,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 아직 연합공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네. 연합공천을 해봤자 민주당 계열의 정당과 정의당이 한 두 자를 줍니다. 그 두 자리 항상 누군지 아십니까? 노회찬, 심상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건 부도덕한 거예요. 제가 네. 그 두 분한테는 좋아하는 분이지만은 많은 다른 출마자들, 정의당의 출마자들의 희생 위해서 딱 두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물론 두 사람 경쟁력 있기 때문에 살려놓는다 할 수도 있지만은 역으로 본다면 또 두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다른 정의당의 많은 출마자들 토대 위해서 두 사람만 그래서 3선, 4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 저는 항상 부도덕하다고 봤습니다. 어찌됐든 네. 연합공천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엘님께서 아까도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 안철수가 널드 아니냐. 널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부 잘하는 범생이들을 이제 널드라고 그러는데, 너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좋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맞는데, 저희 어머님 그래갖고 이엘님처럼 안철수 지지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친정 어머님은. 그리고 유능한 총리가 뒷받침해주면 좋지 않느냐. 근데 지도자라는 거는 누가 뒷받침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함량과 말하자면은 격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유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안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엘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같은 거를 지적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유승민 선수하고 안철수 선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지지를 하질 않아요. 다 떠납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국민도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다 떠난다. 즉 1000m 미남인데 1m 미남은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엘님 안타깝습니다만, 저도 안철수한테 굉장히 희망을 걸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재기는 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짧게 한마디 붙이면은, 상품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네. 식품도 유효기간입니다. 사람은요, 정치인도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더 맞아요. 생생하기 때문에. 네. 안철수 전 당대표의 유효기간은 끝났다고 봐야 되죠. 사실 가장 피크 때가 2010년, 11년이었죠. 서울시장 후보 양보할 때. 그쵸. 그리고 이제 2012년 그때 피크 때였는데, 안철수란 분은 안철수의 개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안철수 현상 때문에 존재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정치 바라는 안철수 현상은 존재는 지금 해요. 그러나 그때 이제 지금은 그 안철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누구누구, 뭐 김철수라든지 조철수라든지 새로운 철수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현상으로서의 안철수는 끝났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씨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안철수 현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 바라는 안철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씨의
유효기간, 정치인으로서 유효기간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긴다 꽁님이 정치는 싸울 줄 알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맞습니다. 싸울 줄 알아야 되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안철수 씨가 이제 미국 갔다고 그랬나, 뭐 독일 갔다고 그랬나, 그럴 때 이제 안 가고 그때 그 경선에 이제 전당대회에 이제 참여했다 해갖고, 그걸 어떤 기자가 이제 찍었는데 막 도망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네, 그게 내공이죠. 아, 정말 왜 저러나. 아니. 정치라는 거는 늘 당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정치인의 거짓말, 뭐 밥 먹듯이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금방 들통납니다. 근데 거기서 저렇게 막 그냥 도망가는 걸 보고, 솔직히 제가 저희 어머님 생각해서, 지금은 이엘님 생각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기를 그렇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참신한 안철수라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거짓말하는 안철수라고 안 하는 안철수라고 해서 지지했는데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냐고요. 아, 자 이제 저 인물평 말고 다른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인물이 제일 궁금하죠. 왜냐하면 정치는 사람이니까요. 네. 자, 원코리아님이 안앵커님은 전라도 분이시는데 앞으로 전라도 출신 대통령이 안 나오는데 오른 손목 걸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전 대한민국 위해서라면 다 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하라면 전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그건 뭐 언제든지 저희 소신입니다. 제가 뭐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바칠 자신, 용기, 뜻, 의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좁은 나라에서 뭐 전라도 사람, 호남 사람 찾고 저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참 미국 같은 나라는요. 그 넓은 나라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나라도 있었어? 그런 사람들끼리도 미국이라는 그 미국의 통합 정신으로 뭉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 호남에 말하자면은 진짜 보수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호남이 천석군, 만석군이 있어가지고 진짜 보수의 기계를 가진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안영환 선수는 제가 이제 외부자를 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저보다도 더 울트라 보수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감동한 적도 많고, 믿을만해.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방송도 하고 서로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호남과 뭐 TK, 뭐 PK, 이런 거 진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 박사님이 간 미국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미국의 여행을 제가 한 그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쓰고 뭐 스페인어도 하고 이렇지만은 아메리카를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 그 인구 줄어갖고 난리인데 미국은 이 짧은 몇십 년 동안에 거의 1.5배가 늘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 훌륭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가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통합의 아이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를 전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지지자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국가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그래서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국가를 끌고 가는 거, 국가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지도자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고 인권을 함양시키고 또 경제를 번역시키는 게 이 3단계예요.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통합이 국가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만의 대통령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요, 운영은 함께 가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 모두를 끌고 갈 수 있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자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독재했지만 잘 살아보자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당시 참 지금 보면 유치한 것 같습니다만 1980년이 되면은 저 때요, 다 아시겠지만 학교 교무에 붙어 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국민소득 1000불. 물론 그 전에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식으로 길게 제시하고 나가면서 국민들을 통합시켜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러지를 못해요. 절반의 대통령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운전 능력이 없으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참모들이라도 옆에서 운전 잘하는 친구들, 좀 잘하십시오, 잘 펴는데 참모들마저, 운전을 못해요. 정말 국가 운영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치인은요, 대통령,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대통령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약자는 대한민국 구성원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을 돌보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국가 운영을 하면서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만나면요. 네. 그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는 이유가 뭐냐. 뭐 옛날 대통령 후보가 그랬습니다.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약자를 좀 맞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거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 그게 정치의 덕목인 거예요. 판단을 네. 잘못하니까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네, 조이피님께서 미국은 알면 알수록 무서운 나라다. 길 하나 건물 하나 아주 철두철미하다. 네, 저도 그 말씀에 이제 동의합니다. 또 총기에 대해서는 미국식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총기를 갖는 것이 영국에 대한, 그리고 개척 시대에서는 엄마들을 이렇게 비둘기 쏴가지고 애들 그 요리해서 먹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먹는 그 어떤 생존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세상 속으로님, 지도자는 스펙트럼을 넓게 해야 된다.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분께서 지금 이제 보수 방송에서 전라도 욕하는 방송이 많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수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보수는 포용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인간을 그 사람이 뭐 경상도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욕하고 그럽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후원이 막 올라가요. 네. 막 그 슈퍼챗으로도 쏴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 슈퍼챗이나 후원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런 거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이기가 싫어서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수호천사님이 이제 인공기 달력 만드는 우리은행이다. 그런데 우리은행도 그렇지 않고 보수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영환 원장이 너무 바빠서 제가 그냥 제 계좌로 그냥 만들다 보니까 휴면 계좌로 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포용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포용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정치인은요, 정치 지도자는 덕목이 첫 번째 열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정권 사람들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열정 중에서도 이상한 어떤 열정이냐. 비창조적 흥분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비창조적 흥분 상태. 전혀 창조하지 않는데 흥분하는 거. 이런 열정이 정치 지도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건 균형 감각입니다. 네. 정말 균형 감각은 뭐냐? 나를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능력이 균형 감각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능력. 내가 균형이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책임감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최고 우선입니다. 이 세 덕목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정권 유지한 분들은 열정인데 열정이 비창조적 흥분 상태의 열정.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없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네, BMW님께서 태영호 혹시 이중간첩 아니면 살기 위해. 이중간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있고 정말 지켜줘야 될 아내 있고 이런데 그 국정원에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은 최영호 이 양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최영호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또는 블로그 글을 이렇게 이 행간을 읽는다고 할까요? 이 말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뿌리를, 심리를 갖고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최영호 그 공사의 책은 저는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책은 굉장히 용기 있게, 그 다음에 진솔하게 쓴 책이다. 그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 책을 쓰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정말 용기 있게 썼다. 사실 이제 각오하고 탈북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 적당히 동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 버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책을 쓴 건 뭐한데 아무튼 요즘 태영호 씨가 저는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런 점에서 태영호님 진짜 우리가 지켜주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분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상황의 그 그림자다, 그늘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켜줍시다. 마이크 채님, 저도 이제, 똑같은 말씀. 그 다음에 시로미 박님, 태공사 힘들 거예요. 그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준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주 짧게 얘기하죠.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 어른들에 비해서 어른들의 노예한 정치를 일찌감치 배워갖고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했다. 제가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이답게 깨끗하게 맑게
순수하고 순진하게 정치를 하면은 저도 이준석 얼마든지 밀어주겠다. 제 얘기 전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KB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근데 이거 정말 우리가 따로 정말 KBS를 주제로 한번 1시간 프리 채팅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KBS가 하는 거 보면은 걱정도 너무 돼요. 자, KBS만은 자, 사실 저희는 뉴스는 뉴스인데 약간 몰아간 뉴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틀린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 않습니다. 저희는 근데 저희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왜 저희는 공중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BS는 공중파를 사용합니다. 공중파는 국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잠시 KBS에 국민들이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KBS는 국민들의 감시감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시청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준세금입니다. 시청료는. 그러면은 정말 불편부당 객관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과 이익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이익 공동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과거에 이제 KBS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냅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보수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눈치는 보긴 봐요. 그러나 회사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정권과 같이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KBS 노조가 장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노조 경영진, 노조는 있고 경영진이 돼버린 거죠. 노조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과 같이 가면서 KBS 틀 자체가 완전히 이익 공동체에 있다. 이 말 무서운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야기 하셨나요? 앞으로 KBS 방송, KBS 어느 간부가 그랬답니다. KBS는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방송이 아니라, 정의로운 방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의를 라디오 그 국장이 얘기했습니다. 정의는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정의라는 이야기는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정의란 이름으로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정의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정의는 독점할 수 없어요. 누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약진 운동도 정의였죠. 그래가지고 모택동이 3,700만 명 죽였고요. 그 다음에 문혁대 1,000만 명, 2,000만 명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KBS 간부가 정의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 나의 정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언론이 정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꾸 객관성, 불편부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의라는 걸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KBS가 정말 잘못돼도 정말 많이 잘못되고 있다. 자, 이것들 막아야 되는 것, 그거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막아야 됩니다. 마이크 채님께서 안방TV 100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후원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7080 물어내라, 배철수 데려와라, 그러는데, 저도 배철수 씨가 그런, 판도라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7080 진행하는 배철수 씨가 좋았어요. 그리고 7080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 유일하게. 왜냐면, 거기에는 진짜 가수들이 나옵니다.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나와요. 요셉처럼 걸그룹 막 때려 나오는 거 말고, 혼자서 그냥,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는 정말 없애고 오늘 김재동은 그대로 두고요. 제가 김재동 씨 만나도 저는 딱 눈 똑바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신은 진행을 못해요. 당신은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시청률이. 무슨 당신이 개념 방송이기 때문에 우파들이 안 봐서 1%라고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똑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행을 못해요. 김재동 씨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콘서트를 한다고 이제 뭐 수백 명이 돌잖아요.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헌법을 막 외워요. 사람들 깜짝 놀라죠. 일단은 연예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지를 그 순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헌법을 잘 헌법 1조 확 하는 거. 와우. 머리 들어있네? 외우고 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헌법 외우는 거 능력 아니에요. 그런 건 능력 아니고 찾아보면 다 있는 거. 현대 사회에서요. 인터넷 찾아볼 수 있는 걸 외우는 것은 잘못되고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게 그런 교육 시킬 때 우리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법 다 외우면 책도 냈어요. 아니네. 책도 냈어요. 이게 수법인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이유도 없는 거. 그게 수법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설님께서 미국에서도 KBS, MBC 다 가짜뉴스라고 해갖고 보지 않는다. 오늘 정말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울트라 라이트님 김재동 외모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또 외모 갖고 울트라 라이트님 한번 출연하실래요? 굉장히 좀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외모에 약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KBS에 KBS가 저한테는 첫사랑,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친정이죠, 저한테는. 친정이고. 그래서
정말 KBS가 이렇게 되니까 가슴이 아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KBS가 본연의 기간 방송, 기관 방송이 아니라 우리 방송, 인이 방송이 아닌 KBS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KBS 여러분 시청자 그 게시판 같은데 열심히 들어가셔갖고 글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민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국민의 방송 KBS가 되는 것을 되기를 바라면서 그건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